북한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시작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조금 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목선이 우리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까지 들어온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건 경위를 파악해 은폐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즉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지정 취소 소식에 서울 지역 자사고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든 학교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에 의해 살해된 전 남편의 시신을 찾고 있는 경찰이 유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를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고유정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22.3개월, 2돌 전부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전과 비교하면 6개월이 빠르지만 표준 보육 비용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먼저 북중 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두 정상의 5번째 만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중국 언론을 통해서 속속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중국 매체가 회담 시작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작 시각은 언급하지 않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후에 회담을 시작했다고만 보도했습니다. 회담 진행과 관련해서는 아직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회담이 끝나면 환영 만찬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매체는 앞서 시 주석의 도착 소식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공항으로 영접 나온 소식도 보도했습니다. 이어 공항에서 환영식이 열렸고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인민군을 사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에 박봉주, 리수용, 김여정 등이 나왔으며 김영철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은 평양 여명거리에서 지붕이 없는 오픈카로 갈아타고 김 위원장과 금수산 태양궁전으로 이동했다며 이 과정에서 평양 시민들이 환호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어 시 주석이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외국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방북인 만큼 시 주석은 평양에만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이 오늘 북한의 집단 체조 공연을 관람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정부가 밝힌 북중 우이탑 행사 참석은 내일 오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기고문을 통해서도 좀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다만 정상회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중국 정부가 밝힌 의제는 3가지인데요. 북중 수교 70주년, 또 양국 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입니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중국 외교부 루캉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미 간 핵 협상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앞둔 시 주석이 북미 대화 재개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만남은 5번째입니다. 앞서 4차례 회담은 김 위원장이 방중해서 이루어졌는데 모두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시 주석의 방북을 미중 무역 협상과 연계하며 관심을 보였고요. 중국 매체는 이번 회담을 미중 무역 전쟁의 카드로 보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번 정상회담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두 정상이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우선 해체를 요구할 것을 철회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시 주석의 이번 방북을 통해 중국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북한은 새로운 선택지를 보여주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시 주석의 평양 방문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 구도가 3자에서 4자로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경제문화 포럼이 마련한 6.15 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국이 이미 끼어든 것이라며 통일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촉진자나 길잡이는 옛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최선과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역사적인 북한 방문길에 나선 시진핑 주석.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을 맞고 있는 비핵화 협상, 다시 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중 정상회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선택 기자. 네. 자, 일단 북한과 중국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도착을 했고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다까지 확인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지선 기자가 이제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북한 언론 매체는 보도하지 않고 있고요. 중국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 상황을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시진핑 주석은 11시 40분쯤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역시 예상대로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 나와서 영접을 했는데 공항에 나온 영접 인파가 1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네. 매우 많은 인원이었고 예상대로 또 카퍼레이드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무게차를 타고 또 다른 시내 환영식장인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려명거리에서 금수산 광장까지 무게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도에 수십만 명이 도열해서 환영 구호를 외쳤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외국의 정상이 환영 행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중국 언론 매체들은 보도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숙소가 금수산 영빈관이었습니다. 백화원 영빈관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수산 영빈관으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정상회담이 시작됐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까지 중국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쪽에서는 아직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언제쯤 북한은 좀 보도가 나올까요? 앞서 전문가는 내일쯤 돼야 정상회담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도 전망을 하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원래 북한은 그 다음 날 보도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북한이 상황 보도를 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오늘 중에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지난해 예보다는 그것보다 더 앞선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반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도대체 시진핑 주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좀 들어보고 좀 어떤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 반응을 좀 결정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느 정도 정상회담의 의제의 윤곽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의 수행원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가 왔습니까? 갔습니까? 중국 언론 매체가 발표한 주요 참모는 4명입니다. 4명인데 한 사람은 딩쉐샹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인데 쉽게 말해서 비서실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연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양제츠 정치국원이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외교부장을 한 분인데 이분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같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당국자로는 등급이 가장 높은 1위, 2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중요 인물이 허리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왔는데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 되겠습니다. 대개 북중 간에 이렇게 그동안 교류가 많았지만 그동안 자주 눈에 띄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의 평양 방문에 이분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발전, 총력 집중 노선과 관련해서 국가 발전 차원에서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제츠 정치국원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최고 당국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 비핵화 문제가 역시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의제 파악을 위해 이제 중국 측 수행원 명단을 좀 살펴봤는데 네. 북한에서도 김여정, 또 리수용, 박봉주 그리고 눈에 띄는 인물이 김영철 아니겠습니까? 뭐 신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네, 노동당 부위원장들 또 국무위원들 또 군 최고 간부들 모두 나왔습니다. 네. 완전히 다 출동을 했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의 경우는 이제 당 부위원장으로서 사실 이제 숙청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숙청설이 오보가 아닌가 지금 이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오늘 다시 한번 공개석상에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의해서 통일전선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조직재편 과정에서 아마도 북미 협상에서는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역시 네. 그쪽은 그렇지만 그러나 북한 국내 차원에서 권력 서열에서의 위상은 별로 문제가 없다. 노동당 부위원장으로서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고 이제 물론 이제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네. 미국과의 협상에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그때 있었고 네. 하노이 회담 이후. 예. 네, 아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최고인민회의 때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예. 통일전선부장을 그때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는 안 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모든 간부가 총출동한 상황이라서 네. 외교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간부가 의전 상황, 나왔기 네,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앞서 외교부에서도 중국 외교부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이런 또 입장이 발표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새로운 좀 제안이 나올까요? 지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북한 언론 매체는 거의 완전히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 언론 매체만 거의 실시간으로 상황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 주석 본인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 아까 양제츠 왕이 외교부장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라는 문제에 있어서 뭔가 진전을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렇다면은 중국이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쌍궤 병행이라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중단이라고 하는 입장이 두 개 개념을 가지고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중국의 방법론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중국의 방법론이고 이것은 2017년 2월, 3월부터 이제 같은 이제 제안이었는데 이번에 쌍궤 병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보다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내용을 본다면 쌍궤 병행이 뭐냐 하면 비핵화 협상을 한편에서는 추진을 하고 동시에 그거가 별도로 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별도로 가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주장, 쌍궤. 이제 궤도가를 두 개를 동시에 병행시켜서 나간다. 네. 이런 건데 지금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미국이. 지금 평화협정에 대한 협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번에 어쩌면 평화협정을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해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쌍궤 병행 말고 쌍중단이 또 있었는데 쌍중단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쌍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과 미국은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다. 네. 그렇게 해서 쌍궤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이게 중국의 제안이었는데 지금 이제 한미는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을 해버렸고 북한에서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또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쌍중단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쌍중단과 쌍궤 병행, 중국의 방법론으로 지금까지의 이제, 방법론이었는데 네. 쌍궤 병행 부분이 어쩌면 발전된 개념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평화협정 협상이라는 형태가 강조돼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네.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측을 하시는 건데 지금 보면 중국 제안대로 된다면 어떻습니까? 이 중국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다를 것이고 남한과 또 미국의 체감이 다를 거거든요. 다릅니다. 앞으로 좀 비핵화 협상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전에 이제 단신을 처리하면서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제 논평이 나왔습니다. 사자 가능성. 지금까지는 남북미 3자 구도에서 중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4자 구도가 된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책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 남북, 미, 중이 참여하는 4자 구도가 되면 네. 참여하는 세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둘이 하면 쉽고 셋이 하면 더 어렵고 넷이 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진다는 말씀이시죠? 이해관계가 예. 복잡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세현 전 장관님의 우려는 그런 거고요. 그런데 또 중국이 끼어들었을 때 장점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또 때로는 중재자 역할도 하는데 네. 이게 북한과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때마다 발목을 걸게 돼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인데 왜 북한 편을 드느냐? 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왜 미국 편을 드느냐? 이렇게 해서 한국에 대해서 좀 태도를 똑바로 하라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나라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걸 하기 어렵단 말이죠. 중국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그동안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자 구도가 돼서 4자 구도로 넘어가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의 이해관계가 조금 반영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네. 우리가 그동안 부족했던 중재자 역할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이제 교차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자가 됐다고 해서 우려만 내놓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우려스러운 말씀이시죠? 부분이 있지만, 네.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외교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극대화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게 외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시 주석이 쌍궤 병행에서 발전된 유사한 내용으로 새로운 제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을 하신 건데, 그렇죠. 자 이런 제안을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또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이제 가정에 또 가정을 하는 건데, 근데 그 김정은 위원장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또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 뭐냐면 이제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협정에 대한 어떤 관심을 표명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 중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쌍궤 병행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에 대한 제안이 나온다면 네. 저는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한 부분이 예.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서 열심히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북한 언론 매체들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환영하는 네. 이제 사설 논평을 많이 실었는데 북중 관계 개선에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거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봤을 때 도대체 시진핑 주석이 무슨 제안을 하는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네. 유보적인 부분은 있지만 1월 1일 신년사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뭐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제안한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화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는 26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대기업 총수들을 대거
만날 계획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릴 S-오일의 4조 8천억 원 규모의 잔사유 고도화 시설과 올레핀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의 총수는 물론이고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자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와는 별도로 이재용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별도 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300여 명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권자이자 S-오일의 최대 주주인 국영석유 회사 아람코의 경영자 격으로 대규모 투자와 경제협력, 신산업 진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 파장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혐오 조장 발언이다라고 규탄을 하고 나섰는데 황 대표는 최저임금의 문제를 지적한 발언이었을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시민단체들이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들에게 임금을 똑같이 줘서는 안 된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인종차별이자 혐오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을 이끌고 싶습니까? 당장 그 입에서 인종차별적 발언부터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발언을 멈추라고 성토했습니다. 혐오를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저급한 정치,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야 3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황 대표의 발언이 외국인 차별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신 분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도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르셨다니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한국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반납하라고 꼬집었고 정의당도 이번 발언은 황 대표가 가진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비하를 보여줬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마저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며 황 대표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황교안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을 뿐인데 터무니없는 비판이 날아온다고 항변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일부에서는 차별이니 혐오니 정말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발언 의도가 왜곡됐다고 반박했지만 공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꺼낸 건 분명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 15일 북한 목선이 우리 경계망을 뚫고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태세를 보완하고 기강을 재확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 점 의혹 없도록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며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삼척항에 도착한 북한 어선이 9일 함경북도를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YTN이 입수한 해경의 상황 보고서를 보면 북한 선원들은 9일이 아닌 5일에 출항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렇게 날짜가 다른지 북한 어선이 실제 동해 NLL을 넘어와 우리 해역에서 활동한 기간이 알려진 것보다 더 길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 소형 어선이 지난 9일 일요일 함경북도를 출항한 뒤 12일 밤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선원들은 최초 조사에서 이보다 더 일찍 출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해경의 상황 보고서들입니다. 해경이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도착한 직후 북한 선원들을 조사했는데 선원들은 일관되게 지난 5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군이 공개했던 9일보다 나흘 더 빠른 날짜로 조그마한 목선에서 선원 4명이 열흘 동안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해경이 처음 조사했을 때와 합동 조사 때의 날짜가 왜 다른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조사 기법상으로 보면 최초 진술이 가장 정확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내용이나 상황 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군은 정부의 추가 합동 조사에서 GPS 추적 등을 통해 발표된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의 최초 출항 일자를 놓고 군과 해경이 왜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을 경우 NLL 이남에서의 북한 어선의 행적에 대한 정부 당국의 발표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도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군 당국자의 책임 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9.19 남북 군사 합의 폐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께 큰 심려를 드린 점에 깊이 사과한다며 합동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등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립니다. 남북 평화를 강조해온 여당 역시 이번 사건만큼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연일 군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해상 경계작전의 실패와 또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번 사건을 9.19 남북 군사 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은 군 경계태세가 무장해제됐고 군 당국이 속이려고 했다는 게 더 문제라며 안보 구멍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총리와 장관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맹공을 펼치면서 남북 군사 합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예견된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찰 능력도 감시 능력도 저희는 모두 내어주고 만 것이 군사 합의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며 압박 가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맞이한 이상 국회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야당의 이견은 없지만 후속 대책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면서 추후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전국우정노조는 어제 충남 당진에서 숨진 강길식 집배원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뇌출혈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집배원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우정사업본부가 인력 충원 등 노사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중노동과 스트레스 등으로 촉발되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지난해 25명에 달한다며 최소한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충원을 둘러싸고 이미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력 충원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또 한 명이 숨졌다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과로사 문제 해결에 나선 건 지난 2017년입니다. 노사와 전문가가 함께 추진단을 꾸렸고 지난해 10월 추진단의 권고대로 집배원 2,000명을 고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정책 공고안에 대해서 2,000명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력 충원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사가 7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번번이 결렬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올해에만 집배원 9명이 과로로 숨졌습니다. 어느 직종보다도 많은 순직자들이 나왔습니다. 교섭 쟁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집배원 증원 예산이 삭감된 뒤 어떻게 추가 예산을 확보할지입니다. 노조 측은 애초 사측이 국회 예산을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안을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상시 집배원 1,000명을 1사분기 내에 증원하는 걸로 노사 간에 합의를 했지만 현재 와서 적자라는 이유로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측은 적자 상황에서 당장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올해도 지금 근 2천억 가까이 적자가 지금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부터 현재 비상경영 상황이 좀 들어가서 현재 그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집배원 인력 증원은 현재 어려워. 노조는 오는 26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업엔 전체 노조원 29,000명 가운데 필수 인력 14,000명을 제외한 집배원들이 대다수 참여할 것으로 보여 초유의 우편대란이 우려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배우 윤지호 씨의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는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는데 경찰은 후원금을 제대로 썼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최근 윤지호 씨의 은행 계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씨는 이 계좌를 통해 지난 3월 자신의 신변 보호에 쓰겠다며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경찰은 후원금이 본래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모집하겠다고 계좌를 오픈하신 게 2개가 있고 고펀금이라는 사이트가 있고. 윤 씨는 지난 4월 사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변호사 등이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윤 씨의 증언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윤 씨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1억 원 넘는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지망행위를 통해 경호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앞서 윤 씨 후원자 400여 명은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자 윤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고 후원금 반환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기에 감복을 해서 후원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좀 훼손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윤지호 씨는 캐나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와 접촉해 한국에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장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의 재판에서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끝내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다음 기일에 김 씨를 한 번 더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올해 자율형 사립고 평가에서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점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평가단은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기준 점수를 얻지 못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 80점 미만인 총 79.61점을 얻었습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과 학생 한 명의 교육비 적정성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결국 기준보다 0.39점 낮아서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정한 기준 점수가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았던 게 치명타였습니다.
상상고의 반발 역시 이 부분에 초점이 모이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독 전북교육청만은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반발도 거셉니다. 전북교육은 죽었다면서 상복을 입었고 교육청 앞에 근조 화환까지 세워놨습니다. 교육받을 권리이자 교육시킬 의무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소통을 전혀하지 않은 독재교육 통령을 규탄합니다. 학교와 학부모 반발에도 청문 절차와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치면 상산고는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됩니다. 상산고처럼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곳은 모두 24곳. 자사고는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올해 케이스가 바로 상산고등학교인데요. 앞으로 다른 시도의 평가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동의를 요청해 오면 신속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럼 자사고와 특목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 크게 7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각 시도교육감이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학교 법인의 취소 신청, 평가 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이 취소됐을 경우 교육감은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이내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자문에 응해서 특목고,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에 관해 심의를 하고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할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학교는 일반고로 바뀌게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해묵은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과거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한 데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오늘 오전 서울 조계산의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 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기획실장 겸 대변인인 오심 스님은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 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 소원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갈등 해소를 위해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여름 무더위가 시작이 되면서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물에 빠져 발생하는 익수사고, 주로 9살 이하 어린이에게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여름철에 안전한 물놀이 수칙, 한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하게 내려쬐는 햇빛과 시원한 파도,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시작됐습니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수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익수사고로 23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958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17%인 162명은 숨졌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여름철 토요일과 일요일 여가 활동 중에 강이나 바다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놀이 하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고 심장에서 먼 것부터 물을 적시며 식사를 한 후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9살 이하 어린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령일수록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물놀이 때 항상 어른과 함께 물에 들어가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파도가 높거나 물살이 센 곳, 깊은 곳 등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는 수영을 삼가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기보다 튜브나 아이스박스 등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주고 수상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우리 선수들은 올해 메이저 대회 2번 모두 재패했습니다. 오늘 3번째 메이저 대회가 열전에 들어가는데 이번에도 우리 선수의 우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올 시즌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의 우승컵은 모두 우리나라 선수의 차지였습니다. 지난 4월 첫 메이저 대회에서는 고진영이 호수의 여인이 됐고 이달 초 US 여자 오픈에서는 신인 이정은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열전에 돌입하는 3번째 메이저 대회 위민스 PGA 챔피언십은 우리나라 선수들과 더욱 인연이 깊습니다. 2013년부터 박인비가 3년 연속 우승의 위협을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박성현이 연장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우승을 이끌었던 16번 홀 환상적인 로브샷은 지난해 LPGA 투어 최고의 샷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도 우리 선수들의 우승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올 시즌 메이저 대회 2번을 포함해 15개 대회에서 절반에 가까운 7승을 휩쓸고 있습니다. 11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고진영과 US 여자 오픈 우승자 이정은이 선봉에 섭니다. 디펜딩 챔피언으로 나서는 박성현은 최근 퍼트 난조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 밖에 박인비와 유소연, 김세영과 지은이 등 관록의 베테랑들도 언제든지 우승을 노려볼 만합니다. 10년 전 양용은이 타이거 우즈를 꺾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선수들이 메이저 3연속 우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옥수수에 큰 피해를 주는 열대 거세미 나방이 국내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제주 구주읍과 조천읍에 있는 옥수수 재배 농가에서 채취한 나방 애벌레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열대 거세미 나방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진청은 열대 거세미 나방이 발견된 옥수수 재배 농가에 방제 작업을 마쳤으며 추가 발생과 확산 방지를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 불포화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과 스테아리돈산을 합성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마리놀렌산은 달맞이 종자유에 많고 피부 질환 개선 효과가 있으며 스테아리돈산은 항산화 기능성이 인정된 DHA로 쉽게 전환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올해로 5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과학 기술은 세계 5위 수준으로 향상됐는데 이런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농업기술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로 다른 채소 2개의 순을 접목하는 기계가 바삐 움직입니다. 호박의 튼튼한 뿌리와 열매가 잘 열리는 오이에 윗줄기를 붙이는 로봇으로 손으로 할 때보다 능률이 수백 배 더 오르고 성공률도 훨씬 높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대목과 열매가 맛있는 접수를 접목을 통해서 맛있는 그 채소를 생산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필요한 게 농기계 개발. 새로 개발한 농기계를 시뮬레이터를 통해 연습할 수 있는 장치도 선보였습니다.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국산 접목 선인장과 장미, 국화 등의 새 품종도 눈길을 끕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학생들이 쌀 찰흙으로 예쁜 작품을 만드는 체험이 한창입니다. 굳지 않는 쌀이라 먹을 수도 있어 인기입니다. 먹을 수 있는 쌀이라는 게 신기하고 만드는 것도 재밌고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50년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농업 연구의 성과를 보여주는 농업기술 박람회에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조직의 교육 훈련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시킨 게 하나 있고요. 실용화 재단에서 그에 나오는 기술들을 다 정리해서 실용화에 가능성이 있는 기술들 우선순위를 마련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세계 1위인 벼와 인삼의 육종 기술과 1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스마트팜 기술 등을 볼 수 있는 농업기술 박람회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잊지 마시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하늘이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서 중부와 영남 지역에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이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서 지역에 최고 5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입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경기 동부와 영서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6도, 광주 30도, 대구 32도, 부산 27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중북부 지방은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에는 낮부터 또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